그날따라 서울 강남 가로수길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골목길에 드리운 저녁 햇살, 건물 사이로 떨어지는 소박한 그림자들. 저는 옆에 있는 여자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김미연,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는 3개월 정도 지인의 소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후 혼자가 된 저를 보며 누군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달랐습니다. 55세의 차분한 매력, 안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여기 맛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약한 레스토랑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촛불 테이블, 와인잔. 62세의 은퇴한 남자가 준비한 조금은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한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미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데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건가? 62세의 남자도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웨이터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로 안내받았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주문을 받으러 오는 젊은 여직원이 아니라 나이 든 여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둘렀고 머리는 검정색으로 짧게 자른 여자. 얼굴은 약간 수척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 그리고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몇십 년을 들었으니까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았고 그 어깨의 높이를 알았고 그 옆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윤정이야? 나는 속으로 그녀를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3년 전에 나를 떠난 아내, 이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게 느려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윤정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그 옆에 앉은 미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손님에게 하는 말처럼. 나는 주문을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앉아 있었고 앞에는 3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문을 했습니다. 파스타 하나, 샐러드. 아내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요? 미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와인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이 내 떨리는 손을 보며 괜찮아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얼른 미연을 안심시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깔끔한 레스토랑, 촛불 테이블,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분위기들. 이곳이 우리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왔던 레스토랑이라는 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내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지? 저 여자가 왜? 미연이는 내 팔을 톡톡 쳤습니다. 성우님, 괜찮으세요? 나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저 멀리서 아내가 다른 테이블에 요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메모장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표정으로 나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내 시선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자꾸만 향했습니다. 윤정이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 어쩌다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그날 저녁 우리는 끝끝내 음식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청구서를 줄 때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직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아내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레스토랑을 나온 후 나는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연이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수도 없었고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 보니 자꾸만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내 윤정이와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던 저는 아내에게 이번 달에 정년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좋겠는데? 집에 있으면서 쉴 수 있겠네. 아내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이라면 남편 정년 축하한다며 조금은 기뻐했을 텐데 윤정이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내 정년은 현실이 됐습니다. 은퇴했을 때 제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은 명예로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하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응,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 그래. 그럼 이제 쉴 수 있겠다. 아내의 대답은 그것이 내 정년에 대한 전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후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고 누군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낮에 일을 했습니다. 작은 가정용품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요. 그래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우리 저녁은? 뭐 편한 거 먹자.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런 상태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아내가 자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평소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뭐해? 나는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하지만 그 금방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정확히 4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나는 신문을 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기사를 3번이나 읽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박성호.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응?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뭔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말이라도 해봐. 뭐가 문제인데?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다고?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말할 게 없다고? 내가 정년하고 정확히 2주일 뒤에 아내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그런 거지? 나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집에만 있고 놀고 있어서 싫다고? 혼자서 계속 일 나가야 하는데 밥도 해줘야 하고 싫다고? 아니야.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아? 설명을 해. 30년을 같이 한 사람한테. 하지만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싸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아내가 자주 외출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던 날들, 그 화장실에서 30분을 보냈던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이혼은 무척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변호사까지 두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냥 넘겨. 다 가져.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우리의 집, 은퇴금, 적금,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 하지만 돈은 이미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혼 후 나는 혼자였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남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 아내의 향기와 흔적, 그리고 기억들.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자주 많이.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나는 아내의 배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난다니 다른 남자 때문이겠지.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퇴직금으로 살고 있는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무언가를 해봐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내 나이 62세에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났는지, 단 한마디 왜. 그러다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성우,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그게 김미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나는 혼자인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침착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따스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촛불 테이블에 앉아 아내가 떠나간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내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어떤 심정으로 나를 떠났을까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는 나를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왜 나를 떠났는지 아내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미연이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물어봐야 한다. 그 레스토랑에서 본 아내.
왜 저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왜 아무 설명 없이 떠났는지, 그 모든 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있다는 것. 나는 아직 미연이와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혼자세요? 네, 한 명이요. 이탈리안 바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주 지나가던 자리와는 다른 곳으로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아내를 봤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같은 검은 머리, 같은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간 자주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문받겠습니다. 아내가 내 테이블 근처에 왔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아내가 멈췄습니다. 메모장을 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개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많은 것들이 눈빛 속에서 오갔습니다. 놀람, 당황, 두려움. 그리고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문받겠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다시 내렸습니다. 윤정, 제발. 말이라도 한마디. 메뉴판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는 톤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해? 왜 여기서? 음료는 뭘 드실래요? 아내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윤정,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더욱 몸을 굳혔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내가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한테 주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윤정아, 제발. 나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의 등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내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웨이터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문 받을까요? 아, 잠시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려다가 다른 웨이터가 나를 막았습니다. 손님 안 되세요. 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아내는 주방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다시 내 테이블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자리에, 그리고 매번 아내를 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윤정아, 제발 좀 말해줄래? 죄송합니다만 주문부터 받겠습니다. 2번째 시도. 나 혼자 있잖아. 뭐가 문제였어? 그냥 말해줄 수 없어? 음료는 뭘 드실래요? 3번째 시도.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거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혼자는 정말 못 살겠어.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메모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손님, 주문이.
거리감의 물리적 표현.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나와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건 회피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단호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라는 듯이 손님과 직원처럼 윤정의 단절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메뉴판을 놓았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뻔했지만 아내는 빠르게 손을 뺐습니다. 주문을 해주셔야. 난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아직도. 아내가 멈췄습니다. 메뉴판 위에서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직원을 부르겠습니다. 윤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상황의 악화. 그 이후로 아내는 내가 가는 날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영진에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점점 미안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 문제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변화된 전략.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멀리서 몰래 뒤따라가며 어디로 가는지 봐야 했습니다. 혹시 그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었을 때 아내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피곤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아내는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차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아내 몰래 지하철을 따라 탔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을 더 탔습니다.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동네. 아내가 간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간판도 낡은 오래된 원룸 건물들. 아내는 그중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3층 302호. 나는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불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 내 심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런 곳에서 살고 있어? 우리의 집은 강남 강북구의 꽤 좋은 아파트였는데 아내가 그걸 모두 나에게 넘겨줬던 건 혹시 무언가 더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님, 너무 늦었어요. 나는 산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년간 우리의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내는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왜 아무 원망도 없이 돈도 원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나를 피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무언가 너무 많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눈치채는 여자. 미연이는 예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한 달을 더 지켜봤습니다. 나의 이상한 행동들을요. 성우님, 왜 자꾸 저쪽 봐요? 그 일은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가던 여자를 쳐다봤을 리 없는데 미연이는 봤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 식당에서 본 직원분 아니에요? 내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자꾸 그분 쳐다보시고 그분도 계속 우리한테 시선을 주는 것 같던데요. 미연이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는 분? 거짓과 진실 사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이는 한 발 더 물었습니다. 성우님, 최근에 자꾸 늦으세요. 산책 다니신다면서요? 매일 밤 왜 그러세요?
미연이는 계속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혹시 그 직원분 만나세요? 그 질문 앞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고백. 우리는 차 안에 앉았습니다. 주차장의 어두운 곳에서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내야. 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초 정도였을까요? 아내요? 미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혼했어. 3년 전에. 그럼 그분은 뭐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처음에는 다른 남자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년 후의 외로움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 그리고 3년간의 분노와 의심까지 말을 했습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던 미연이는 침착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연이가 화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래 다른 여자를 추적했고 그 와중에 미연이를 속였는데 그 여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그 식당은? 뭐? 그 일하시는 여자분이 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질문이 있었다는 걸. 아내의 성격? 미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분,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은행원이었어. 20년을 일했고. 그럼 사람 대면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지. 정반대야. 사무직이었고 혼자 데이터 정리하는 것 같은 일 좋아했어. 서비스직은 정말 싫어했어. 미연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의문의 전환. 그럼 왜? 미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나를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추론. 혹시? 미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돈? 네. 원래 하던 일이 아닌데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원에서 바로 서빙 직원으로요? 게다가 이혼해서 자존심도 상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가설의 형성. 혹시? 미연이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맞췄습니다. 뭐라고? 제가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자기 일 그만두고 돈도 없는 상태인데 서빙 일을 한다는 건 혹시 치료비 같은 게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 그 옆모습에서 본 약한 몸, 병원을 드나드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 아무 설명 없이 떠나간 이유. 혹시 내가 못 봤어.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만 했고, 분노만 했고, 의심만 했고, 정작 그 여자가 뭘 겪고 있었는지는 못 봤어. 미연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진실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직접 물어봐야죠. 미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왜 저렇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연이가 제안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럼 그분도 편할 거고 당신도 편할 거예요. 중간에 제가 있으면. 그 이후로 나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몰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연이와 함께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우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연이와 함께 온 것을. 아내의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서글픔, 놀람, 아니면 우리는 여러 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연이가 아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가 뭐라는 건지. 하지만 미연이는 침착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의 교차. 그 순간 내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도 없는 것처럼. 결정의 순간 미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분 퇴근 후 경동역 성모병원에 간대요. 경동역? 암센터라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암센터.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3년이 한순간에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을 보낸 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더는 같이 못 살겠어라는 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이유. 우리의 집을 나에게 모두 남긴 이유. 낡은 원룸에 살고 식당에서 일하는 이유.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설명됐습니다. 자책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몰랐던 걸까? 나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그분의 진실을 제대로 들어야 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제 당신이 알았으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견뎌낸 미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나 혼자 아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묻기 위해. 그리고 이번엔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견뎌낸 3년을 마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낡은 원룸과 병원을 직접 목격하고 마침내 진실과 마주합니다. 아내의 뒤를 밟아 새로운 추정을 합니다. 미연이와 헤어진 후 나는 다시 그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의심 대신에 무거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일하는 식당 앞, 저는 어둠이 내려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나오는 그 여자,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3호선 승강장, 한 정거장, 경동역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동네이, 경동역 3번 출구. 아내가 올라온 곳 근처는 정말 낡았습니다. 간판도 벗겨진 오래된 건물들,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아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처럼. 아내가 들어간 건물은 더 낡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계단은 몇 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나는 건물 입구에 서서 아내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302호.
불이 켜졌습니다. 아내가 있는 원룸을 바라보며 나는 거기서 10분을 섰습니다. 아내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외투를 벗고 가방을 놓고 침대로 누워가는 그 모습, 내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 84제곱미터의 거실보다도 작을 것 같은 그 방, 거기서 아내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추적. 토요일 아침, 나는 다시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아내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으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방향은 병원 쪽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앞, 경동역 근처의 큰 병원, 건물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내과, 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건물 쪽으로 더 내려가면 암센터. 아내는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나는 건물 밖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확인하기 싫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결국 나는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암센터 표지판을 따라 5층 암센터. 대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 젊은 분들, 심지어 아이까지. 그들은 모두 공통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기 싫은 눈빛. 아내를 찾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진료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가끔 떨렸습니다. 수척한 몸. 가까이서 보니 아내의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오똑했습니다. 쇄골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빨려나가는 것처럼. 한 간병인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윤정님?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항암 예정이죠? 보험은요? 그 질문에서 뭔가 불어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보험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선입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가능해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카드로. 신용카드의 의미.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저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로 빚을 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아내. 이윤정님, 4번 진료실로 가세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옆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렸거든요. 밖으로 나가며 나는 아내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의 오열. 나는 병원 건물 옆 골목에 서서 울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뭘 했나? 아내에 대한 분노만 했습니다. 의심만 했습니다. 비난만 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때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을 보냈던 그날, 아내는 혼자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어라고 말했던 그날, 아내는 진단 결과를 받은 직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내가 걱정할까봐였을 겁니다. 아내는 모든 고통을 떠안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파트, 은퇴금, 적금, 모든 것을 나에게 남긴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되어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남겼을 겁니다. 왜 그 식당에서 일했는지도 이제 알겠습니다. 치료비, 항암 치료는 비쌉니다. 월 200만 원,
300만 원. 아내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식당에서 나를 피했던 이유도 내가 아내를 보면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내는 모든 짐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래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아내라는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겁니다.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진료실에서 나올 때까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도 함께였습니다.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습니다. 진료를 마친 아내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처방약을 받으러. 약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항구토제, 항암제 부작용약, 철분제. 이번에도 다 맞네요. 금액은 42만 원입니다. 아내가 신용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흐릿해지는 세상. 나는 거기서 더 이상 못 봤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이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깨달음. 나의 62년 인생에서 지금만큼 초라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따뜻한 집, 여유로운 자산, 새로운 애인,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저 낡은 원룸에서 혼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음 행동의 다짐.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아내가 원한다면 그녀 옆에 서 있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도. 내일 아내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그리고 이번엔 내 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혼자 견뎌왔어? 박성호가 비로소 아내에게 다가가고 아내가 3년 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직접 듣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아내가 살고 있는 302호실을 찾았습니다. 경동역 낡은 건물 302호. 나의 아내가 혼자 살고 있는 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놀란 목소리로.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윤정아, 나야. 박성호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부분적으로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추듯이. 들어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원룸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약병들. 많은 약병들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가발을 썼습니다. 이곳까지 뭐 하러 왔어? 아내가 작은 테이블을 두고 앉았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거 봤어.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암이라는 거 알게 됐어. 아내의 몸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첫 고백. 당신이 알면 당신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마치 어떤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보험도 없었고 치료비도 없었고
그럼 당신이 전부 대줘야 하잖아요. 이혼 전의 기억들. 암 진단을 받은 날이 당신 정년하고 2주일 뒤였어요. 아내가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기 위암이라고 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다 합쳐서 최소 3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 오래 있었던 이유는 혼자서 울었거든요. 아내가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이 정년했다는 걸 축하할 수도 없었고 병에 걸린 나 때문에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고생이 끝난 이쯤에 내 병으로 당신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암 환자 남편이라는 꼬리표?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함께 고통받아야 하잖아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기로 했어요. 이유는 안 말하고. 그럼 왜 우리 집을, 모든 걸 넘겨줬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남겨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답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의사한테서 진단받고 바로 집 근처에서 강변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내가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3시간을 그 벤치에 앉아만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를. 변호사를 찾은 건 당신이 덜 상처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었어요. 이곳처럼 낡은. 아내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험이 없으니까요. 건강보험 없이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을 찾았어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월 150에서 200을 벌 수 있는 곳을. 당신이 서빙이라고. 싫어하던. 네. 사람을 대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고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역질, 설사, 탈모.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치료비를 못 내면 치료도 못 받으니까. 당신이 자꾸 식당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또 다시 내게 돌아와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럼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까봐요. 나는 아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피했지만 곧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너무 몰라줬어. 아니에요. 아내가 흐느껴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고마워요. 아내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지금 4차 항암이 끝났어요. 의사 말로는.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효과가 별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인생 망치기 싫었어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룸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3년 동안 못한 모든 대화가 이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네.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니까요. 이제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박성호가 아내의 곁에 남기로 결심하고 미연이는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 밤에 나는 아내와 함께 하려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집으로 돌아와 지새웠습니다. 아내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오해의 검증. 당신이 나를 떠났다. 내가 3년 동안 믿었던 것. 하지만 진실은 내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어요. 아내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의 검증.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야. 내가 3년 동안 의심했던 것. 그런데 아내는 어디에 있었나? 낡은 원룸, 병원, 약국, 그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암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세 번째 오해의 검증. 당신이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떠났어. 내가 분노했던 것. 하지만 아내가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였습니다. 내 인생이 망할까 봐였습니다. 아내는 침묵으로 사랑했습니다. 더 깊은 자책.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보입니다. 정년하고 혼자가 되어 외로우니까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으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장면 재검토. 왜 저 직원 계속 쳐다봐? 미연이가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했나? 마치 아내를 추적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아내는 무엇을 견디고 있었나? 항암 부작용으로 구역질하면서도 손님에게 웃음으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버티는 삶.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의 선입금. 약값 42만 원, 50만 원, 60만 원. 아내는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언제쯤 갚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영원히 못 갚을 생각으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끔찍한 깨달음. 효과가 별로라고. 아내의 마지막 말. 의사의 진단. 4차 항암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나는 아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나?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촛불 테이블에 앉아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다시 행복을 찾을 생각만 했습니다. 미연이를 생각하며. 미연이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따뜻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미연이와 있는 모든 순간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미연이에 대한 불공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책감. 지금 깨닫습니다. 내가 아내를 저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버렸던 것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아내는 떠나면서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떠날 생각만 했습니다. 3년의 재검토. 정확히 3년. 2555일. 6만 1320시간. 아내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병원에 가고 약을 받고 돈을 번 거 다 치료비로 쓰고 밤 10시에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서 울고 혼자서 견디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낸 것들. 부작용.
메스꺼움, 설사, 탈모, 피로.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못 내면 치료도 못 받으니까요. 누가 아내의 손을 잡아줬나요? 누가 아내에게 힘내라고 말해줬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아내는 항암 부작용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밤에 잠을 자며 나는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와 낡은 원룸의 침대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밤 깨어 있었을 겁니다.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돈을 생각하며 우리의 아파트, 은퇴금, 적금, 아내가 남겨준 것, 나는 그걸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유산, 가장 미안한 마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까봐 이혼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럼 나 혼자 남겨두는 건 괜찮았어? 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었나요? 아내가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를 보호했는데 나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보면 아내의 창백한 얼굴, 항암의 부작용, 아내의 약한 목소리, 체력의 한계, 아내의 떨리는 손, 두려움과 고통, 아내의 비틀거림, 죽음이 가까워짐, 모든 것이 아파 보입니다. 침묵의 무게, 아내가 식당에서 나를 피했던 이유, 나는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었다는 걸. 나를 보면 다시 돌아와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내도 원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망칠까봐 계속 피했습니다. 현재의 깨달음. 이제 나는 압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내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아내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다짐의 순간, 이제부터는 다를 거라고 다짐합니다. 아내의 옆에 있겠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 아내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미연이에게 할 말, 미연이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그리고 물러나야 합니다. 나와 아내 사이에는 3년의 침묵으로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 아내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효과가 별로라는 말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후에. 지금 이 순간 나는 62년을 살면서 가장 깊은 자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분노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 이 죄책감을 어떻게 상쇄할지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아내에게 모두 주는 것입니다. 박성호가 미연이를 만나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병실로 아내를 찾아갑니다. 다음 날 미연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이상했을 겁니다. 미연이가 곧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카페에서의 만남. 우리는 항상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거라는 것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고백. 그 여자, 내 아내야. 미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어. 암? 4차 항암을 받고 있어. 효과도 별로라고 한대. 미연이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내가 선택한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내 인생이 망할까봐.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도 그거고, 돈도 다 남겨준 이유도 그거고,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피한 이유도 그거야. 미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는 아내 곁에서 아내를 지켜줘야겠어. 네. 미연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군요. 미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구나. 미연아, 괜찮아요. 미연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미연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남편이네요. 마음속에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울렸습니다. 미연이의 선택.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병실을 찾아갈 거야. 네, 가세요. 미연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미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당신이 아직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요. 헤어짐의 우아함. 미연이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미연아, 당신도 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미연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서는 모습. 미연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카페에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 거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며 나는 곧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동역, 암센터, 5층, 아내를 찾아가는 길, 병실 앞에서 나는 505호실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이번엔 입원을 했습니다. 5차 항암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문을 밀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였으니까요. 만남 다시. 윤정아. 나는 아내를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워 있어. 움직이지 마.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는 그냥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찾아왔어? 미연이가 도와줬어. 아내가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응. 그 여자도 당신을 좋아했어. 나를? 응. 그래서 물러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아내가 있는 병실에서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옆 침대에. 의료진들은 이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분이시네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3년을 못 도와줬으니까요. 밤의 병실. 밤이 되었을 때 아내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손을 잡고 나는 밤을 샜습니다. 5차 항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항암 주사를 놓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아내의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힘내, 윤정아.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작용과 함께 항암 후 아내는 심한 부작용으로 고생했습니다. 구역질, 설사, 몸떨림. 나는 밤새 아내의 옆에 있었습니다. 머리를 쓸어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힘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넌 내 아내니까. 하지만 당신은, 나는 뭘?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만 있었어. 그걸 몰랐을 뿐이야. 간병일지의 시작. 나는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메일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을 받던 날, 부작용이 심했던 날, 조금 나아진 날, 모든 것을, 의료진과의 대화,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남편분 한 말씀, 나는 따라갔습니다. 아내분 암이 좀 진행된 상태인데요. 항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남은 시간을 아는 것. 나는 이제 압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에서의 다짐. 나는 아내의 옆에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네, 고마워요. 아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쉬자. 얘기는 나중에. 나는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밤새 지켜보며 나는 밤새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간병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장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늦었지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와 나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가장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아내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 병실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5차 항암을 마친 후 나는 메일을 같은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밥을 먹이고 의료진의 말을 듣고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불렀습니다. 성호. 응? 당신, 나랑 다시 합치고 싶어? 나는 놀라 그 질문을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한 거 말이야. 다시 호적에 올리고 싶어? 내 첫 생각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이 날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아. 이대로 놔둬도 좋아. 왜 그런 거야?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혼자 있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유로워? 네. 미안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못 산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나를 사랑해줬어요. 지금이라도. 아내의 말에서 나는 아내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잘 보내줘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당부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말을 끊었지만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없어진 후에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혼도, 침묵도, 혼자 투병함도, 다시 호적에 올리지 말라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손을 잡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연이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밖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 박성우님께 오랜만입니다. 당신과 그분의 사정을 우회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겠습니다. 사랑이란 가끔 자리를 비키는 일도 포함된다는 걸.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쓰시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차를 마실 날이 있다면 그때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미연이가.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미연이는 정말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좋은 여자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자리를 비켜줘서. 아내의 치료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6차 항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차.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남편분, 아내분 상태가 좀. 의사가 나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암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이. 심각합니까? 전이가 뼈와 간, 그리고 폐 쪽으로도 보입니다. 나는 의료진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것만 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의료진이 말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의 준비는 이미 했으니까요. 윤정아, 당신이 이렇게라도 있어줘서 충분해요. 새로운 치료의 선택. 의사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항암, 방사선, 임상시험. 모두 비용이 들었습니다. 많은 비용. 아내의 결정. 항암을 더 할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비용도. 당신이 내게 더 오래 있어달라고 했으니까.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계속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매일의 기록. 나는 계속 간병일지를 썼습니다. 7월 3일 항암 후 구역질 심함. 약으로 조절. 7월 5일 조금 나아 보임. 산책을 함께함. 7월 9일 통증 심함. 진통제 증량. 매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면서 밤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1년? 6개월? 1개월? 어느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해? 뭘?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아니야. 절대 후회 안 해. 나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너를 더 일찍 알지 못해서 후회해. 병실에 또 다른 환자들. 병실을 나눠 쓰는 옆 침대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할머니는 가끔 대화했습니다. 얼마나 입원하셨어요? 5개월째. 당신은? 1개월 좀 넘었어요. 그분 남편분 오셔? 네. 매일 와요. 좋은 남편이네.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인가? 3년 동안 아내의 병을 모르고 있던 남편이 과연 좋은 남편인가?
하지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해.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아내의 치료가 진행될수록 투여되는 약물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진통제, 항구토제, 항불안제. 약물들이 아내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의 의식 변화가 생기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늘었습니다. 때론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야. 성우야. 아, 네. 그렇게 다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나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사는 한 달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 달, 30일, 720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나는 여전히 병실에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거니까요. 박성호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이후 그가 발견하게 되는 아내의 편지와 그리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3시 42분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아내의 마지막 말. 아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모두. 뭐라고?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분 후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분이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이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흐릿했습니다. 신고, 시신 이송, 장례 준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친구 몇 명,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나. 꽃과 향, 흰 국화의 향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302호실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원룸, 아내가 혼자 견뎌낸 공간, 침대 밑에 상자, 침대 밑에서 나는 작은 상자를 찾았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편지들, 읽혀지지 않은 편지들. 편지들은 모두 같은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아내의 손글씨로. 첫 번째 편지. 나는 첫 번째 편지부터 열었습니다. 날짜는 이혼 직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사정을 알면 좋겠지만 아마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의 35년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사랑합니다. 윤정이. 두 번째 편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카드를 쓰고 있어요. 이 빚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영원히 못 갚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 빚은 내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 편지. 당신에게. 오늘 식당에서 당신을 봤어요. 새로운 여자와 함께였어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피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나의 선택이었어요. 윤정아.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번 직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편지. 당신이 여기 있다면 읽어주세요. 먼저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것, 당신을 피했던 것, 설명하지 않았던 것, 모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혼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마지막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당신은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대신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살아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아주세요.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안해하지 말고 혼자 남지 말아요. 그녀를 만나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잊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행복 속에 나의 행복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정이가 편지를 읽고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미연이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다시 만남. 미연이는 여전히 같은 카페에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세요. 미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미연이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분이네요. 네. 그래요. 진짜 좋은 여자였어요. 미연아. 혹시 우리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응.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함께요. 그럼. 저도 괜찮습니다.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아하셨을 거니까요. 나는 이제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302호실은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편지들은 가지고 다닙니다. 카페에서의 일상. 미연이와 나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내의 존재. 가끔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였어요. 그러면 미연이가 웃습니다. 좋은 아내네요. 네.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어느 날 미연이와 나는 다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윤정, 내가 잘 살게. 그리고 미연이와도 행복하게 살게. 당신도 함께하면서요. 미연이가 내 옆에 섰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잘 살겠습니다. 지금 나는 62세에서 65세가 됐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그 여자를 생각합니다. 미연이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애인과 데이트하던 식당에서 서빙하던 여자가 전처였습니다. 그 시작이 나를 가장 깊은 사랑의 의미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가끔 떠나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사람을 마음 어딘가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 사람 목까지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강남거리. 내 주머니에는 아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감사하며 한 남자의 62년 인생, 한 여자가 떠나간 이유를 찾기까지 3년,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아는데 걸린 시간.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가장 깊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방식이구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